자,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병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이 제3자 변제 방식을 들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뭘 강조했냐면, 교수님한테 여쭤볼 것은 이게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대일 수출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한류 확산, 이거 진짜 웃겼어요. 이 대목에서 한류 확산을 통해서 콘텐츠 일본 시장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 갑자기 K-팝 등 한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거 진짜 갖다 붙인 건데. 뭐 말이야 뭐든 못하겠어요. 근데 일본에 대한 수출액이요, 우리나라가 한 2018년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의 수입 자체가 그때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어요. 멈춰 있어요. 일본 경제 규모가 멈춰 있는 경제 상황이 그런 건데. 예, 네. 그런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그러니까는 뭐 베트남의 거의 이제 반토막 정도 될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요성이 비중이 낮아진 건데, 그건 일본 경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그런데 갑자기 이거 했다고 일본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걸 많이 수입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경제 교류 활성화되고 뭐 이제 그랬잖아요. 문제 이제 경제가 엄청 일었을 것처럼 말했는데 정반대 근데 아닙니까? 경제가 교류가 활성화되고 협력이 되려면은 호혜적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죠. 그렇죠.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를 거꾸로 지고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한일 간의 관계를 호혜적으로 하고 있냐고요,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무 상관도 없는 유학 기금 마련한다는 것도 한국 학생이 일본 유학 갈 때 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기업들이 이걸 만약에 호혜주를 한다면 일본 기업들이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 올 때 돈을 줘야죠. 그렇죠. 그건 없어요. 예. 우리 기업들도 한국 학생이 일본 갈 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 엉터리 아닙니까? 다 일본 좋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요. 미국이 보조금 투입해가지고 다시 또 회수하고 그러는 것처럼 자기들한테 생산도 늘리고 비용도 절감시키고. 처음에는 보조금 크게 줄 것처럼 해가지고 유인한 다음에 그렇죠. 75%를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공정도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이 도둑놈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이 외교 관계가 호혜적으로 안 되면요, 경제도 호혜적으로 될 수가 없죠. 다 뺏기고 있어요. 홀라당 뺏기고 있어요. 예. 수출 교제 때 우리가 노재팬으로 완전히 우위에 섰지 않습니까? 일본만 손해 본다고. 일본 내에서도 일본만 손해 본다고 막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WTO 제소 푼다고 했는데 일본이 거꾸로 이제 그럼 한국 하는 거 지켜보겠다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일본의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요, 소부장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하고 사실은 그렇게 충돌할 만한 분야도 없고 협력할 분야도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뭐 말로 그냥 어쨌든 간에 말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K-팝 한류 확산 진짜 이거야. 문화는 그러니까 건드리지만 않으면 오히려. 아니, 이거 했다고 일본의 K-팝이 한류 확산을 통해서 더 소비될 것이다. 야, 정말. 자, 국민소득이 지금 쭈그라들고 있어요. GNI가 추락하고 있어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성장한 게 다 까먹고. 예, 2018년 이전으로요. 근데 이게 이제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이제 의미심장한데요. 의미심장한데 매년 3월 초에요. 3월 초에 이제 그러니까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있어요. 있죠. 예.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1등으로 올라왔었죠. 예,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가장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가장 그러니까 규모 있게 연구하는 곳이에요.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헤리티지 재단 이런 데보다도요. 전 세계 4천 명의 학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부터 계속 1그룹에 이제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1그룹이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국가들. 예, 북유럽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투명하고 굉장히 복지도 잘 돼 있는 이런 나라들이죠. 그 유럽 국가들로 같은 등급이 올라왔었죠 그때. 그래서 교수님 그때 소개하셨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매년 3월 초에 발표를 해요. 지난해 거를 1년치를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2등급으로 밀려났어요. 11단계나 이제 추락을 해가지고. 다시.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보다도 밀렸어요. 일본은 그동안에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는 상대가 아니었었는데 2그룹 국가거든요, 일본은요. 근데 일본한테도 밀렸어.
이게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고 경제하고 이게 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됐습니까? 수출 이 문제부터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수출이 언제부터 이렇게 비상등이 켜졌냐고요. 윤석열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취임 직후부터 중국 무역 적자가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이 그렇게 결국 만들어내는 결과잖아요. 참사잖아요. 참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기본적으로 국민이라든가 국가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한 결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이 달러 표현으로 이제 달러 계산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계산해 보니까 2018년 이전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들 같은 경우는 뭐 환율 때문이다 뭐 이제 그러고 앉아있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달러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달러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을 가지고 해외에서 얼마나 걸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가 하는 이걸 그렇죠. 나타내는 거잖아요. 구매력인데. 예, 그렇죠. 그런데 강달러 속에서도 그러니까 옆에 나라인 대만을 보게 되면 대만이 그러니까 20년 만에 우리를 앞섰다는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대만은 달러 표시로 해가지고 0.7%만 하락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거의 8%가 하락했거든요. 10배나 넘게. 8%요? 예. 저기는 0.7인데. 예. 그러니까 강달러라고 해서 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만큼. 예. 그러다 보니까 역전당한 거죠. 역전당한 것이고. 잘하고 있네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보니까 우리가 원화 가치로도 그러니까 실질 총소득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지난해 그러니까 2분기 이후부터 하락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늘 그동안 쭉 이제 소개한 내용이고요. 소개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예견됐던 것이고요. 예견된 것인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뭐 가난해진 거고 문제는 이거를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과거 금융위기 때하고 외환위기 때를 제가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금융위기 때하고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2008년하고 1997년 때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준비된 표가 있으면 뭐 좀 띄워잡아 주세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GDP로 보게 되면은 외환위기 때는 한 400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때는 한 1,260억 달러가 줄어들었고요. 여기 이제 나오지. 근데 이번에는 한 1,460억 달러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나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도 외환위기 때도 환율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환율 많이 올랐었고요. 외환위기 때는 환율이 뭐 1,800원, 1,900원까지 올랐었죠. 1,900원까지 돌파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하고 그동안에 많이 경제 지표들을 비교를 했었는데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올해가 시작이라고 그렇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는 그러면 시작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실제 무역 적자도 예. 작년 한 해치를 벌써 한 거의 3분의 1 이상 했잖아요. 2월 달까지. 예. 이 추세로 가면은 상반기 내에 돌파하겠어요. 그 4월 달까지는 우리나라 수출이요. 두 자릿수로 한 거의 17, 18% 안팎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추락을 한 거죠. 5월 달부터요. 추락을 한 건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이 민주주의의 위기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우리가 굉장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좀 외면한 대가를 지금 저기 국민들이 지금 저는 국가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금융이 흔들릴 때 금감원장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언제부터 금감원장이 국가의 금융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했어요? 근데 원래 금감원장은 그냥 수사반장 아닙니까? 원래 금감원은 그러니까 사실 거기 나오더라도 금융위원장이 나와야 되는데 금융위원장 위에 있는 금융위원장이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거기 집행부서인데 일종의 감독 집행부서장이 그 밑에 수사반 아니 수사반 예, 그렇죠. 수사반장이 수사반장이죠. 수사반장이 나와서 막 네. 그 경제부 총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것도 검사 출신 평생 검사만 하던 그렇죠. 양반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야 이게. 검사들뿐이 안 보여요. 국정운영회 속에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실세고 예. 예? 대통령의 그 특수부 후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장이 한마디 하니까 금융위원장이 그러니까는 오히려 뒤에 숨어버리는 것 같아. 필요도 없어요. 예. 한국은행장도 필요도 없고 예. 그냥 금감원장이 한마디 하니까 은행들이 막 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진짜. 금감원장이 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수사반장이. 예. 근데 또 언론은 가만히 있어. 그렇죠. 혼날까봐.
언론이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저기 엉망진창이야, 아주. 원화로는 그러니까 소득이 올랐다 하면서 이걸 방어해 쳐주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제가 봐도 눈물겹던데. 근데 이게 원화로 있잖아요. 증가한 부분이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그 처참한 게 뭐냐면은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시중 통화량이 284조 원이나 풀렸어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창궐 했을 때 네. 2020년요. 돈을 많이 풀었죠. 그때 풀려는 게 한 240조. 그때보다 더 많이 풀렸어 지난해요. 그래요? 예, 시중의 통화량이요. 그 돈을 많이 풀었으면 그만큼 그러니까 최소한 소득으로 이게 정가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갔어요. 정가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별로 정가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원화로는 증가했다는 것을 기자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참 진짜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써대고 있는데 그걸 방어 쳐주고 있는데.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왜 내수가 무너지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 돈들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안 가는 거죠. 어디로 갔을까? 예. 어디로 갔겠습니까? 참네. 하여튼 최근에 예. 제일 웃긴 건 경제 관련해서 예. 금융수사반장이 예. 자기가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 금융 정책에 대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고 하고 예. 그게 너무 웃겨요. 그 검사 아니에요 검사. 그렇죠. 얼마 전까지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이 갑자기 나라의 금융 정책을 막 혼자서 좌지우지하니까 너무 웃깁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해야 될 업무를 그러니까 지금 넘어서 지금 금융위 위원장 혹은 그 위에 경제부총리가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 그러니까 한국은행장도 최근에는 그러니까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 얘기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관치 이렇게 관치. 검치지 검치. 예, 검치죠 검치. 네, 관치. 예. 관치는 전문 관료가 나와서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여기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검치.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가 뭐라고 거기서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회계사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데 회계사 자격증이 있고 검사라는 이유로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설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을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정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 환율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환율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이게 그 환율이 좀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안정된 거는요. 그 우리나라 상황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강달러가 좀 약달러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이제 시장 금리가 이제 좀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생긴 현상에 우리도 그러니까 그 후광 효과를 좀 본 거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 환율 문제도 국제 금융 시장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진폭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폭이 근데 그러니까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위험성이 계속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우리 경제 실물 경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조업 재고율이에요. 재고율이요? 네, 재고율이라는 게 반도체 재고가 그렇죠. 거의 1년치가 쌓여 있다고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조업 재고율이라는 게 결국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고에 쌓여 안 팔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안 팔리고 수출에서도 안 팔리고 휴대폰도 쌓여 있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안 팔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97년 외환위기 직전보다 지금 더 높아요. 재고율이요? 예, 재고율이요. 그런 뉴스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태평성대 가지고 언론들이 뭐 나쁜 소식 나오면 막아주기만 급하지. 예? 정확한 보도를 안 해주고 앉아 있으니까는. 자, 그래서 뉴스 공장 들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범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